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 주제 1번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사회초년생 재무설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재무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재무설계를 진행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스스로 재무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사회초년기부터 올바른 재무관리 습관을 구축하여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관리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저축, 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저축액을 산정한 다음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지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도 이제 필수적으로 내가 숨만 쉬더라도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자, 두 번째로는 나의 용돈은 또 얼마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은 마련되어져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잘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저축액을 산정을 해서 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재무설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 관리하는 능력 키우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무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사회초년생들의 대부분의 니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돈을 처음 벌어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돈 관리 방법을 대부분 궁금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처음 벌기 시작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단순하게 저축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각각의 저축의 몇 프로, 투자의 몇 퍼센트의 투자 비중을 나눈 다음에요. 저축은 대부분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투자의 경우는 우리는 대부분 자산 배분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주식, 채권, 뭐 대체 투자, 현금성 자산으로 나눠서 열심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결혼 자금 마련. 대부분 목돈 마련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결혼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목돈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덜 수는 있어요. 다만 부모 스스로 은퇴 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의 결혼 자금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스스로 한번 최대한 마련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지원이 있으면 뭐 훨씬 더 수월하게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 자금 마련 관련돼서는 뭐 대부분 뭐 남자의 경우는 뭐 주택 구입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뭐 구입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임차가 있을 수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게 되면 대출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접목이 됩니다. 뭐 여기에는 뭐 또 청약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학자금 대출의 상한입니다. 자, 이미 학자금을 다 상환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학자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사회초년생은 그 상환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을 호소한다. 그래서 빨리 학자금을 털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회초년생들이 많고요. 자, 그러면 학자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 자,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중에 자, 몇 퍼센트를 대출 상환에 쓰겠는지에 따른 비율로 나눠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세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사회초년생은 돈 관리 방법, 결혼자금 마련, 학자금 대출 상환, 미리 하는 은퇴 준비 이 정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학습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미리 하는 은퇴 준비는 일단은 근로소득자로 취직을 하게 되면 일단 국민연금에 대부분 가입은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제도냐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자, 최근에 제도가 하나 바뀌었어요. 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에다가 이체를 해주고요. 자, 얘가 바로 퇴직연금이 되겠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층 연금제도에서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두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2층까지는 잘 오고요. 자, 3층. 자, 개인연금은 일단 연금저축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는데, 자, 연금저축을 가입했었을 때 세제 적격을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세금을 이제 뱉어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은퇴 준비는 미리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3층 연금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게 되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무설계사로서 이러한 돈관리 방법, 결혼자금 마련, 학자금 대출 상환, 그 다음에 미리 하는 은퇴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프로세스는 뭐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이 사회초년생으로 약간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 정립 단계에서는 일단은 재무설계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재무설계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돕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무설계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쉽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고 업무 수행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재무설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CFP 자격 취득하더라도 CFP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의 수집. 자, 정보 수집에서는 대부분 재무 목표 수집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재무 목표는 대부분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축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치의 속도와 양에 집중하는 재테크적 관점의 접근은 재무설계 기본 방향을 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잠재된 재무 목표도 함께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무 목표는 뭐 단기, 뭐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실제로 상담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재무 목표를 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목표를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고객들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적 이슈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었을 때 각각 이루어지는 인생의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설명을 잘 하게 되면요. 각각의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재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뭘 할까요? 분석 및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재무설계는 자산부채 상태표보다는 현금 흐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말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입, 그 다음에 현금 유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 소득 활동을 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유출에는 일단 저축 및 투자, 그 다음에 고정지출, 그 다음에 변동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대부분 금융자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금융자산 가지고 있고요. 금융자산 많이 모아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했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이 되는데 사실 자산의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의 방향은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출 통제 의지가 담긴 예산 수립. 예산 수립은 그냥 계획된 소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이라는 걸 할 때는 어떤 예산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요. 계획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예산 수립과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저축, 투자 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3단계 분석평가 단계에서 재무설계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단계에는 재무설계안을 작성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축률은 일단은 최소 60% 이상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입 대비 저축률은 60% 이상. 그다음에 위험설계와 은퇴설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설계의 경우는 젊잖아요. 자, 젊으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질병의 위험에도 상당히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에 은퇴 설계의 경우는 20대에 준비하는 은퇴 설계, 30대에 준비하는 은퇴 설계, 40대에 준비하는 은퇴 설계, 50대에 준비하는 은퇴 설계의 기간들을 각각 한번 쭉 그려다 보면요. 당연히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잘 해주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도 장기간 투자를 통해 돈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준비도 조금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그 시기에만 해당하는 절세 방법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자, 최근에는 일단 청년 관련된 저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뭐 청년이 아니라서 가입을 할 수가 없긴 하지만
근데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청년 제도들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요.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저축들을 이용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더불어 재무 교육, 그 다음에 금융 교육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AFPK 자, 이 정도 수준만 공부하더라도 웬만한 지식들은 충분히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서에는 저축 얼마나 하는 게 좋은지, 위험관리와 은퇴 설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들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단계는 실행 단계입니다. 자, 결국에 계획은 잘 세웠지만 실천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안의 실천은 꾸준히 해야 함을 인지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출을 통제한다라고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저는 한 3개월 정도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지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고정적인 지출들을 확정지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금융상품은 약정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경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러한 금융상품들은 어떠한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 따라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 또는 장기저축성 보험 이러한 것들도 한 7년 정도 돼야지 원금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과 관련돼서는 금융상품이 일단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금융상품을 가입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6단계 모니터링은 점검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설계는 꾸준한 정기 점검을 통해 평가, 수정, 보완에 관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겠고요. 우리가 뭐 현금흐름표나 자산부채 상태표들을 작성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올해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번씩 작성함으로써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6단계 모니터링, 점검 단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초년생의 재무 목표와 자산, 그 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연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비상예비자금은 월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대체적으로 CMA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수시 입출금 예금이라고 하는 보통 예금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다 비상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 CMA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CMA에다 옮겨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택 청약은 저축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일단은 얘는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과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청년일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일반 통장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뭘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설명해 줄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재무 목표의 경우는 투자 상품을 이용했었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한 저축성 자산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은행의 정기 예적금을 추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재무 목표, 그 다음에 은퇴 설계, 그 다음에 위험 설계. 위험 설계는 떼어놓고요. 일단은 중장기, 그 다음에 은퇴 설계는 투자 자산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 계좌라고 하죠, 보통. 연금 계좌. 자,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DC형 본인부담금 이런 거 의미하는데 이러한 연금 계좌는 투자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계좌 안에는 연금저축 신탁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연금저축 보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은 세제 적격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한도로 15% 또는 12%의 세액 공제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 원 한도, 이 둘을 묶어서 맥스 700만 원. 어차피 여러분들 세금 설계 가면 다 외워야 됩니다. 은퇴 설계 가서도 다 외워야 되니까 외우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장기 재무목표에는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 원 한도로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며, 그다음에 자, 중개형 IS의 경우는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연간 얼마씩 납입할 수 있냐면 자,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 원 가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년의 의무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외워야 됩니다. 우리도. 자, 그다음에 위험 설계는 뭐 기타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도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간 납입금의 100만 원 한도로 12% 한도로 최대 12만 원 뭐가 된다?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세금 설계 시간은 아니지만 절세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수업 목적상에는 사회초년생 재무목표와 이러한 금융상품들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안내할 때는 여러분들 이러한 절세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